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디지털 소양의 의미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최원경이라고 하고요. 소개하신 대로 장평초등학교에서 6학년 영어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청주교육대학교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 이영하 교수님도 발표하셨었는데 제가 부족한데도 감사하게 이영하 교수님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진행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또 공부를 하면서 생긴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확 들어왔던 이유가 작년에 청주교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하기도 했었고, 멀티미디어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몰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원래 관심 분야기도 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조사하다가 이걸 논문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해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이 출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라서 이걸 전부 다 발표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제가 이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디지털 소양이라는 이 단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저희는 교육과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까 김지석 교수님께서 뭐 백워드 설계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잘 아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교사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헌 연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맨 마지막에 결론은 조금 맥 빠지는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일반적인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발표나 또 논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특히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높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되게 뭐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은 굉장히 정제돼서 쓰여 있어야 되는 것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딱 등장했어요. 이 디지털 소양은 아마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어는 디지털 리터러시란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학술 용어로 들어갔을 때 이거 정의를 어떻게 내실 것인가 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어떤 유래를 가지고서 여기에 들어온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저의 그 논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인 이 디지털 소양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일단 보고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것이 좀 용어가 혼재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번역으로 생기는 오해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기초 소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소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2015부터 표방하고 있는 역량이라는 단어하고서 어떻게 좀 겹치거나 또는 뭐 위계가 있거나 여기서도 또 약간의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지의 부조화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찾아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교육과정에 있는 기본 뼈대가 OECD에 있는 Future Education 2030라고 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래교육 2030이라는 거기서 가져온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거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마치 탐정이 범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찾고 찾아서 결국 찾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등 영어 교육에서는 그럼 이 디지털 소양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좀 거창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또 교사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말하자면 약간 뻔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은 2022 초등중 교육과정 총론은 현재 제가 참고한 시안은 국민 참여 소통 채널에 탑재된 탑재본인데요. 이것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에듀넷 티컬리아에 올려 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개정이 돼서 조금씩 수정이 돼서 지금 이제 행정예고본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 소양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최종본이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은 의견을 받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어떤 이견 같은 것이 크게 없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딱 두 군데에서 디지털 소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로마자 1 그리고 숫자 1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보면 다 항에서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학생이 갖추고 학교 교육 및 평생 학습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학습의 기초라는 부분하고 자기주도적이라는 용어일 것 같아요. 오전에 신동갑 박사님도 에이전시라는 단어, 그 부분에 되게 중점을 주셨었는데요. 2022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군데에서 그 총론 시안에 디지털 소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로마자 2의 또 숫자 2, 교수학습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등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라는 내용, 이렇게 딱 교육과정 전체에 두 가지 딱 두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더 많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좀 더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작년도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참여 채널에 올라온 거 이전에 작년 11월인가요? 11월인가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시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은 줄로 된 문서가 아니고요. 마치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개조식으로 써 있는 이것을 설명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여기에 오히려 디지털 소양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걸 찾아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 소양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으로 총론과 각 교과에 반영돼 있다고 하고 이런 표를 제시하는데 언어 소양, 수리 소양 우리가 많이들 들어본 내용들이고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 네. 생각보다 좀 기반이라고 하고 기초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느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뒷부분 이제 하나씩 찾아가 학문적으로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아마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디지털 소양으로 번역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소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용어였어요. 찾아보니 제일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디지털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역량 기반 할 때도 그 역량을 썼었는데요. 거기서는 또 컴피턴시라고 쓰고 컴피턴스라고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찾아보니 디지털 컴피턴스라는 단어가 쓰이곤 하는데 이 단어는 유러피안 연합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요 용어는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어,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디컴프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글에 디컴프라고만 써도 유럽 연합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위 요소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또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information and data literacy랄지 또는 뭐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이라고 할지 또는 뭐 digital content creation이라고 할지 뭐 safety, problem solving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지털 역량, 컴피턴스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국내 많은 연구들에서 있어서 이 기반이 EU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역량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비슷한 용어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홉스라는 사람이 쓴 용어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뭐 정보, 컴퓨터, 영화, 뭐 미디어, 문화 리터러시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다음에 얘기할 디지털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어들이 사실 그 하위 개념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부분 중첩돼 있고 어떨 때는 이쪽 하위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쩔 때 이쪽 하위로 들어가 있기도 해서 굉장히 그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서 조작적 경위를 내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용어는 이 용어의 그 기원을 따라가 보면 이 길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1997년에 책을 냈는데 이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그 학술정보원 같은 데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리터러시라는 디지털이라는 말은 어쨌든 그 수치화된 어떤 그 정보라는 뜻이 되고, 그 리터러시라는 의미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옥스퍼드 사전에서 제가 이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어요.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3R 중에 두 가지죠. 읽기, 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전적 의미를 이것을 가질 때는 리터러시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주로 문해력이나 문식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약간 확장된 의미입니다. Knowledge or skills in a specific area. 그래서 이거는 확장된 의미인데 이걸 쓸 때는 주로 소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소양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사실 이 리터러시의 개념, 1번의 개념을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이걸 다 포함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번역에서 오는 좀 그 오해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양을 제가 좀 너무 많이 오래 걸리네. 소양을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는데 평소 닦아놓은 학문이나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리터러시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진석 교수님 발표하셨던 위험 리터러시를 붙이기도 하셨고, 사실 뭐 다른 그 논문들도 보면 뭐 AR 리터러시, 무슨 뭐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뭐 막 이렇게 붙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확장된 의미를 지니는데, 문제는 특히 영어과 같은 우리 같은 과에서는 이것을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영어과는 전통적 의미의 사실은 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오는 어떤 그 인지적인 어떤 그 트러블, 마찰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과정의 6가지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럼 이 역량하고 이 소양은 도대체 어떤 위계를 갖게 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대답해 주고 있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해석하거나 또는 그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역량은 어디서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컴피터시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교과의 형태로서 학문적으로 그 과목들을 가르쳤었죠. 그런데 2015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그 직업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능력을 뜻하는데, 이것이 영어권에서 1990년대에서부터 국가교육과정에서 이것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냐면 교과교육과정을 가르쳤더니 그걸 가지고서 실용적으로 바깥에서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어떤 제한점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OECD에서 1990년대에 역량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이 되게 유명한 그 연구인데, DSECO 프로젝트라고 해서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y, 그래서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가지 그 뭐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이 역량은 사실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이 그 OECD에서 처음에 제시된 이후에는 세계 주요 교과에 모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다 이것이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3가지 그 핵심 역량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자기관리 역량이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브로드한 것이었는데, 좀 더 추상적이고, 도구를 상호작용으로 활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디세코 2.0이라고 불리는 OECD Future Education 203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OECD Future Education 2030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2030에서는 그 역량이 계속 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가지 개념, 자기 주도성과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고 변혁적 역량이라는 것을 다시 또 재정의하게 돼요. Transformative Competence. 이 용어는 저희 교육과정 총론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변혁적 역량도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얘는 이제 기존의 역량을 뛰어넘는다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든지, 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뭐 책무성을 갖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하부 요소로
세 가지 핵심 기반, core foundations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OECD Future 2030에서, Future Education Solutions 거기에서 이 세 가지 핵심 기반이 인지적, cognitive foundation, 그 다음에 health foundation, 그리고 마지막 사회 감정적,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인데 드디어 이 아래에 인지적인 이 파운데이션 아래에 언어 수리 질서 소양 능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거 찾았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서 있었구나.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우리 교육과정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 OECD 문건에서 이 기초 소양, 이 코어 파운데이션은 여기 보셨다시피 변형적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함량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 확실히 그 아래 하위 요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시다시피 교과학습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과학습을 통해서 또 이루는 것은 그 역량이라는 말이죠. 역량을 통해서 사실 교과의 그 의사소통 기능 우리 2022 교육정에서 그걸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소양과 역량의 깊이와 위계는 어떤 것일까? 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과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넘어갈게요. 이 6가지 역량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놓은 이유는 아마도 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디지털 소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정보 청구량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개인과 사회가 마주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은 아까 총론에서 얘기했던 디지털 소양하고서 굉장히 중첩이 되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소양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이은경 외 어떤 연구자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른 과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빨리 갈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이해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천 영역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초 이해 영역에서는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뭐 앱을 사용하는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요. 윤리적인 사항도 있고요. 이제 위에 여기 뭐 정보 처리나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초등학교 영어에 맞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초등 영어과에서는 디지털 소양 교육 적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영어과 특히 초등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된 영역으로 의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걸 제가 배제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올라가면 좋죠. 하지만 기초 이해 영역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도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에듀테크, AI 챗봇이나 메타버스나 V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적인 측면이나 정의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봤는데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퀼로와 미슈라의 T-PAC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교사가 가져야 되는 지식으로서 페다고지 교육적 지식, 교육학적 지식과 컨텐트 널리지, 그 교과적 지식을 포함한 거기에다가 테크놀로지컬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약 및 결론 빨리 가면요. 네, 이러해가지고 저희가 그 디지털 소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설명을 드렸었고 이 두 가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과에서는 이것을 좀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런 전문성 신장 노력과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네, 너무 늦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경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마지막 토론자로 경인교대 조규희 교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